투자 참견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섭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어제 바로 TPC가 새 정부의 수혜주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신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근데 실적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안에 이렇게 또 등락률 상위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굉장한 탄력 보여주면서 어제 6% 상승 마감했고요. 이 밖에 IT주와 소비재 종목이 어제 상승률 두각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DDR5 교체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한 4,177억 정도 나와서 전년 대비 한 48%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 839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아마 448% 늘어나는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분기에도 매출액이 한 89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6% 정도 늘어나는 실적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 패키지 기판이 이제 호황을 겪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패키지 기판과 관련해서 심텍이 호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를 발표함으로써 3개 분기 연속으로 2021년 3분기, 4분기, 이번 이제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이제 증권사 추정치,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깜짝 실적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중견 PCB 기업들,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매출이 크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제 가장 크게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사실상 기판과 관련해서 탑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DDR5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DDR5 서버용부터 시작해서 PC용까지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체라는 것이 초반에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겠지만은 가면 갈수록 전환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오히려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로서 DDR5와 관련된 이제 수혜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121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수록 믿을 건 실적뿐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심텍에 대해서는 여전한 관심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후에 외국계에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여러 가지 분석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가운데서 상승 모멘텀으로 DDR5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호섭 PB도 11월부터 지난해부터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심텍 4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텍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성장폭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주로 DDR5 관련주로 심텍 글로벌 1위 기업 계속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5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향후 전망은? 엔데믹으로 가면서 비대면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지만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이 비대면의 편리성을 느끼신 분들은 계속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도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5, 60대 분들이 온라인 쇼핑 이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거고요.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비대면 의료 시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이용자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수치도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비대면 의료 시장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호섭 PB님? 네, 우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저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야기를 할 때 키오스크에 대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희 키오스크 매장 가서 주문을 할 경우에 키오스크를 활용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과 점원과 이제 소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처음 사용할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점원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것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이제 매력이 있고 익숙해질수록 훨씬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대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의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가 코로나19 이후에 좀 대폭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뭐 어느 정도냐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이 의료 소비자들의 원격 의료 수용도 자체가 2019년에 한 11%였는데 2020년에 이제 76%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원격 의료를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한다는 건데 2020년 기준 76%라는 것이 사실은 뭐 선택권이 없어서 이제 좀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비대면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뭐 오히려 쉽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라 뭐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제가 화상을 하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이제 원격 의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지리적인 환자나 의사의 지리적인 이제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그에 따른 뭐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도가 개선된다라고 하면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생각보다 상용화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을 안 하거든요. 우선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글로벌 원격 진료의 이제 앞으로 성장성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원격 진료 같은 경우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했을 때 연평균 한 26.5% 거의 27% 가깝게 상승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자체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원격 의료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까지는 원격 진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원격 진료라는 것은 기존의 그 병원의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진료를 이제 전화나 화상 같은 이제 원격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한 단계 윗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환자를 모니터링, 뭐 자문하는 거, 수술하는 거, 재활하는 것까지도 이제 원격을 통해서 하는 거 원격 의료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가 있고요. 결국에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의료 남용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오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보다도 현재 지금 편리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 앞으로는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수용률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수요가 많이 생겨났듯이 국내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 정책적인 지원이 바탕이 될 때만 더 이제 상용화가 빨리 된다는 건데요.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자 지금 대통령이죠. 이제 뭐 당선 이후에 그리고 이제 공약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거 보면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보다 사실 재택근무가 편하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재택근무가 원활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재택근무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익숙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엔데믹으로 가면서 비대면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최근에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이런 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플랫폼주들의 조정으로 인해서 말씀해주신 분야 원격 진료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신규 상장주였던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의 최고가에서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나서 계속해서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같은 그런 전통적인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반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에 힘이 좀 더 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주 지금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EMR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EMR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환자의 의무 기록을 전산으로 전자적인 형태로 이제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EMR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고평받고 있고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비대면 의료 분야, 진료 분야와 관련해서 똑딱이라고 하는 어플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똑딱이라는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똑딱이라는 그 플랫폼, 의료 플랫폼 서비스와 그 유비케어가 가지고 있는 EMR 인프라를 연동을 해서 원격 진료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재택 치료 실시라고 하는 이제 코로나 재택 치료 병원 찾기라든지 이런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똑딱해서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뭐 의료 산업에 있어서는 원격 진료에 있어서는 뭐 탑픽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당연히 시장 상황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인트로 놓고 접근하시면 이 종목 매매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부가 이 허니문 기간에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급물살을 탈지 주목을 해서 보겠습니다. 똑딱을 운영하는 그 기업까지 인수한 인수합병의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해주셨고요. 유비케어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의 참견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베셀입니다. 베셀은 이제 뭐 지금 다양한 신사업과 본업을 다 잘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본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가 뭐 중국이 BOE와 같은 중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이제 메이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거든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주요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셀 같은 경우에도 본업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투자 재개가 되고 개선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출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관심 가지는 거는 본업보다는 그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신사업 중에서 이제 항공사업부라는 것을 신설을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2019년에 분사를 해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로 독립 분사를 했습니다. 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유무인 항공 기체나 그와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경량 항공기 양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에 대한 국책 사업을 현대차, 한국항공우주랑 함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기업이야말로 이제 UAM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제가 올 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드론쇼 코리아를 통해서 그 독자적인 수직 이착륙이 되는 이제 이착륙기를 개발을 해서 이제 쇼케이스를 보였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UAM이라는 것이 어저께 이제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정책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UAM 시대에 있어서는 주요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2차 차근에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횡보하는 국면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1,500원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아래쪽 2차 최근 상승했던 부분 반납하게 되는 7,5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셀 시가총액 1,080억 원짜리 종목이고요.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에 상승한 이후에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투자 경고 종목이긴 하네요. 베셀 실적이 한 번씩 이렇게 호전될 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는 굉장한 또 마진도 보여주는 기업인데 UAM 관련 핵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의 참견이었습니다.